네, 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을 맞이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꼽은 거는 연준과 인플레, 수출, 더불어서 미중 갈등, 자산 가격의 버블, 이 이슈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네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 좀 만만치 않은 키워드들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또 이제 FOMC 의사록이 지난달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죠. 그리고 1월 말이면은 또 이제 1월 FOMC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예상하고는 있지만 가장 매파적일 거다라고 하는 게 1월이라고 보더라고요. 네. 올해 인플레까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파월 의장의 입으로도 뭐 시인한 바 있지만 네. 뭐 일시적이다라는 단어가 이제 좀 사라졌죠. 제가 볼 때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해 뭐 컨센서스가 한 3% 전년 동월비, 작년 대비죠. 한 3% 이상으로 보이는데 저는 3.5%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런데 2016년부터 19년 코로나19 직전까지의 평균 미국 소비자 물가가 2%가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고요. 하반기에 조금 뭐 정상화, 그러니까 뭐 공급 차질 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이 뭐 좀 베이스 효과가 이제 소멸되면서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물가 전망이 미국 소비자 물가 전망이 한 2.5%, 조금 낮게 봐도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직전에 경기 호황기에 보여줬던 나타냈던 그 물가 수준보다는 상당히 조금 높은 물가 수준이 올해에 걸쳐서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고 팩트이고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정상화되는 건 맞다. 뭐 끊어온 소비자 물가가 뭐 작년 말 뭐 4.9%였잖아요. 맞아요. 네, 이 4.9%가 뭐 유지될 가능성은 낮고 한 2%대로 낮아지는 건 맞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의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의 높은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연준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3월 테이퍼링이 끝나면 뭐 내일 뭐 지금 FOMC 의사록도 말씀하셨지만 뭐 의사록은 뭐 그때 뭐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죠. 지난번 FOMC 결과에서 테이퍼링을 2배속으로 하고 그리고 올해 금리를 이제 3번 인상한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를 담은 건데요. 이런 부분이 뭐 특별히 저는 뭐 이렇게 오차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협소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이 좀 걱정이에요. 지지난해까지 보면 뭐 코로나 이후에 특수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연준의 어떤 긴축 행보도 빨라지기 때문에 수출이 좀 걱정이거든요. 네, 뭐 그런데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출도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작년 수출이 6,445억 달러인가요? 25.8%. 뭐 2020년은 뭐 좀 코로나19가 세게 몰아친 해였기 때문에 재작년은 뭐 조금 기저가 수출이 좀 약했죠. 그래서 한 26%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뭐 그 정도의 증가율은 아니겠지만 한 7천억 달러 한 초반, 한 7,200억 달러 정도를 보면 전년 대비로는 한 12% 정도 증가율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뭐 공급 차질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제조업체의 어떤 정상적인 생산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보다 좀 강하게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가 그렇죠. 좀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출 물량은 증가했지만 수출 단가는 조금 주춤했거든요. 올해는 수출 물량도 증가하면서 단가도 일부 업종 중심으로 예상됩니다만 반도체, OLED, 자동차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 전체적으로는 한 10%대 초반 증가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출이 워낙 역대급의 실적을 보여줬지만 올해도 그래도 두 자릿수는 네,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같아요. 네. 무역 갈등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바이든이 좀 견제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공격까지라는 네.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 다음 달에 있는 베이징 올림픽에도 외교적으로는 보이콧을 네. 선언한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미중 관계 시나리오. 이게 또 사실 수출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올해도 중국 경제가 조금 주춤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예. 미중 무역 갈등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올해도 어쨌든 중국의 어떤 입장에서는 대환경이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썩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근본적으로 지금 수출 산업이 이원화돼 있거든요. 전통 산업과 신경제, 그렇죠. 혁신 산업 이렇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혁신 산업 쪽에서는 미국의 견제 말씀하셨듯이 바이든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전 세계 글로벌 연대에 의한 어떤 체계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 면에서 중국이 좀 수출에 좀 여러 가지 산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통 산업은 턴어라운드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해는 아니거든요. 예. 올해 올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수요가 완전히 회복돼서 신흥국, 이머징까지 다 이렇게 경기가 확산돼서 전통 산업, 화학이나 철강 모든 분야가 조금 호황을 누리는 해로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수출 쪽에서 약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국제연구기관들도 중국의 성장률을 작년에 8%에서 올해 중국 사회과학원도 한 5%대 예. 중후반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IB라든지 연구소는 지금 4%대 초중반, 중반 4.7% 정도 이렇게 낮춰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중국의 경기의 전체적인 슬로우한 그런 성향이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에 조금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까지 이제 짚어봤는데 이제 어떤 대외 변수 내지는 정치적인 변수까지 있는데 또 시장 내로 들어보면 이게 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버블. 최근에 이제 모든 것의 버블이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는 버블 논란을 북식시키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거 내지는 모든 자산들이 언제까지나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올해 또 금리 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변수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에서는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전과 봤을 때 워낙 오랫동안 또 시장을 봐오셨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버블 사이클도 많이 보셨잖아요. 한번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은 여러 가지 어떤 먼저 금융시장에서의 문제 혹은 부채 조정 내지는 어쨌든 전체적인 산업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먼저 터져서 네.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돈을 푼 게 아니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주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이 갑자기 공격을 해와가지고 락다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 돈을 푼 규모가 글로벌 총통화, 광의의 통화 M2라고 보통 부르죠. 총통화 기준으로는 작년, 올해, 재작년, 그 다음에 작년, 예. 2년간 지금 40%가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네. 4대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는 15조에서 한 30조 달러로 2배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됐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구조 조정이나 금융시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비용으로 부메랑으로 이제 오고 있는 거고요.
자산 시장은 어쨌든 지금 심각한 조정을 받기에는 유동성 환경이 올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갑자기 뭐 이 증가한 유동성이 뭐 내일부터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뭐 서서히 사라지겠죠. 서서히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주식시장이 급격한 버블 붕괴를 뭐 지금 우려할 정도의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일부 섹터나 기술주 중심의 조금 뭐 PR이 높거나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상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스닥 시장이 어쨌든 기술주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보면 소위 버핏 인디케이터인데요. 이게 뭐 2000년 같은 경우에 60%였어요. 네. 지금 120%입니다. 그러면 뭐 당장 버블이 터지냐? 뭐 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뭐 기업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통화량의 급증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부터 급증 때문에 이 나스닥 시가총액 GDP 비율이 50%포인트가 2년간 확 증가했습니다. 점프업한 거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 나스닥 GDP 시가총액 비율이 50%포인트가 60%의 70% 정도에서 120%까지 지금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인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다.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유동성은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서서히 이제 뭐 유지되거나 조금씩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조금 주춤하거나 나스닥의 시가총액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제는 뭐 많이 테슬라.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움직이는 자전거 바퀴와 같아서 조금만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그런 원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인데 이 과정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조정 없이 가느냐 아니면 기술적 피로도에 대한 따른 기술적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가느냐 이것이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조정을 거치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조정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붕괴죠. 붕괴까지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물론 이제 뭐 금리를 올리다 보면 너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M2가 40%가 증가하고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100% 증가하는 과정에서 금리 올리다 보면 일정 부분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붕괴까지 가지는 않는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해 보면 여전히 그로스가 즉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뭐 굉장히 빠르게 달리다가 조금 천천히 달리는 거지 이게 넘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테슬라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체크는 해봐야겠네요. 분기별로. 네, 그렇습니다. 조금 뭐 실적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네. 실적 장세를 말씀하신 네, 것도 네, 네. 금융 장세는 사실 실적 안 나와도 네.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의 밸류에이션 확 주면서 가는 장세고. 아주 대범한 장세죠. 네, 근데 실적 장세는 실적 보면서 가는 네, 그야말로 네. 그런 장세라는 네, 얘기를 네, 하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연준이라든지 무역 갈등 거기다가 버블이라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이슈들을 좀 건너왔는데 이제 신년이고 또 이민년 호랑이 회의인데 호랑이의 기운을 느낄 만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 올해 증시가 연초부터 미국은 저렇게 뭐 며칠 안 됐지만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3천도 회복 못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지. 물론 선진국의 기준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증시는 아직은 선진국이 아닌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한테 지금 어떤 전체적인 경제나 시장을 둘러싼 희망적인 얘기가. 네, 우리나라는 뭐 내수 시장이 아시다시피 작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 쪽에서 외연을 넓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프리미엄을 높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가령 뭐 우리나라 뭐 플랫폼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국내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과금을 하는 구독 경제, 탄탄한 구독 경제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PR 차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차이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뭐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은 반도체, 그렇죠. OLED, 자동차 이런 정도 또 뭐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글로벌 마켓 시어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러한 그 확장이 되면 PR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 기업들의 PR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코스피 PR이 한 20배까지 15배, 16배를 거쳐서 미국처럼 뭐 20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기업들이 피땀 어린 노력을 해서 국민 경제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정책도 지원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 포지셔닝, 성장 산업, 혁신 성장 산업으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산업의 포지셔닝은 비교적 짜임새 있게 지금 갖춰진 상태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제 짧게 보면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지금 아주 주식시장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다시 오느냐, 외국인들이 다시 회귀하느냐, 귀환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상반기에 저는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좀 길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성장 산업의 포지셔닝이 조금 더 강화되고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내수 경제가 협소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켓 PR이 선진국 수준으로 테이크오프 할 수 있다. 지금은 그 과정이다. 2022년은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뭐 제도적인 걸 빼놓고 우리나라의 이제 협소한 어쨌든 우리나라가 내수가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내수를 뛰어넘는 혁신의 어떤 아이콘들에 대한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커 나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OLED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네. 작년 후반부터 또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 어쩌면 우리나라가 PER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구나. 올해는 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